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협회 박일준 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나 자신과의 갈등을 좀 이야기했었죠. 오늘은 남과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살면서 우리 너무 힘들죠. 나 자신과의 갈등도 힘들지만 남과의 갈등, 특히 어렸을 때는 사실 학교 다니면서 같은 반 친구를 또는 담임 선생님을 내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관계에서의 이제 그런 갈등들이 있다면, 나이 들어가면서는 내가 뭔가 결정권이 조금씩 생기고, 까짓거 내가 싫으면 회사 그만두면 되고, 또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안 만나도 되고. 근데 특히 가족, 쉽게 바꿀 수 없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과의 갈등은 더 힘들죠. 피할 수 없을 때. 만약 직장도 내가 직장을 당장 그만둘 수 없어요. 계속 같이 지내야 되는. 학교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갈등이 많은 집단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도 대학 교수님들 안 바뀌는 거예요. 한 과의 교수님도 10명 계시면 10분이 젊어서부터 은퇴하실 때까지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들하고 비슷한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참 늘 바꿀 수 없는 관계에서 이 갈등이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바꿀 수 없는 관계든 아니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관계든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갈등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나 자신과의 갈등도 중요하지만 남과의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참 행복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안의 갈등도 마찬가지이듯 남과의 갈등도 지혜롭게 잘 하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여기? 나는 갈등을 참 잘 해결한다. 나는 갈등이 두렵지 않다. 그렇게 하고 싶죠.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 자신과의 갈등이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이런 시간들이 조금 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하겠지만 오늘은 조금 더 공부하는 시간에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거든요, 갈등에 대해서. 아주 낯익은 주제지만 전혀 몰라요, 갈등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전문적인 용어들도 나오고 할 텐데 제가 가능한 한 쉽게 풀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설명을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그림을 좀 그리셔야 돼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그 그림 속에 대입해서 내 상황도 상상해보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도 대입해서 한번 이해해보시고, 그리고 그걸 오늘 끝나신 다음에 그냥 지워버리지 마시고요. 머릿속에 계속 갖고 계시면서 살면서 왜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공식, 빼기 공식, 인수분해 이런 것들 우리 공식은 머릿속에 남아있잖아요. 살 때도 하면서 나누기 이런 거 공식 하시잖아요. 갈등도 그런 수학 공식처럼 갈등을 푸는 공식이 필요해요. 그 공식을 머릿속에다 넣으시고 일상생활에서 적용해서 갈등 상황을 해석하고 풀이법을 찾아보시면 대처가 가능하고 지혜롭게 해결도 되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갈등은 실타래 같거든요. 우리 왜 예전에는 집에 요즘은 막 이렇게 이런 종이로 된 거에다가 예쁘게 말아가지고 나오는데, 예전에는 가갖고 실가게 가가지고 이불 가게 가가지고 이렇게 떠오면 그래가지고 뭉치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막 돌려서 하는 거, 이런 거 했었잖아요. 우리 다 공감하는 그런. 네. 근데 이게 예쁘게 잘 보관을 했어야 되는데 어딘가에다가 처박아 놨다가 한번 틀어지면 대책이 안 서요. 풀으려고 이걸 잡아 당기면 하면서 중간에 한번 매듭이 딱 지어지면 그건 풀 수가 없죠. 결국에는 잘라서 뭉텅이 버리고 남은 거 어떻게 살리고 해야 되는, 우리가 삶에서 겪는 갈등도 그런 것 같아요. 풀어보려고 하는데 풀으려고 한 게 오히려 매듭을 꼭 매버려가지고 이제 완전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넘어서는 이런 일들을 우리 많이 경험을 하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배우고 다 해법을 여러분들이 연마하실 수는 없지만, 그래서 갈등 관리 전문가가 될 수는 없지만 대충 그런 개념과 이미지를 한번 그리시면 앞으로 사시는데 또 더 추가로 찾아서 공부하시면서 좀 우리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갈등을 이해할 때 첫 번째 갈등의 원인을 찾아야 돼요. 원인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진단 받는데 원인 찾는 거잖아요. 원인. 그거 할 때 무슨 엑스레이도 찍고 여러 최첨단 기계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 선생님이 뭐 해봐라 눈동자 이런 것도 관찰로 보시기도 하지만 또 환자가 직접 얘기하죠. 어떠세요? 실제 그 진단하는 것에 의사가 그 환자가 얘기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엄청 큰 부분이래요. 배가 아파요. 배가 어떻게 아픈데요? 그 아픈 것도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병이 다 다른 거예요. 원인을 잘못 짚으면 어떻게 되나요? 오진. 그럼 멀쩡한 사람 배가 를 수도 있는 건 거고 감기약을 먹여야 되는데 다른 약을. 저도 사실 식도염인 줄 알고 식도염 진단을 받아서 제가 1년 반을 식도염 약을 먹었는데요. 안 바뀌는 거야.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른 병원을 가봤더니 식도염 아니고 축농증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동안에 1년 반 동안에 그 약을 먹은 저의 시간과 저의 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문제를,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 일상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헛다리 짚어요. 원인에 대해서. 사람 마음이 다 내 마음 같지 않고 천길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고 그런 건 거죠. 예를 들면 친구가 그 모임을 나오라고 너 이 모임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추천을 해줬어요. 근데 저 스스로 내가 요새 실직하고 좀 변변치 않아서 내가 마음이 쫄려서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제 마음은 내가 나가기 창피해서인데 그 친구는 기껏 내가 지 생각해서 취업 이런데 모임 나가고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 또 취업도 되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소개해준다 그랬더니 내가 얘기한 걸 무시해? 그 친구는 무시한다고,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쟤는 나를 무시하는 애다. 원인을 그걸로 짚은 거예요. 그러면 해법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의절 뭐 이런 식으로 가거나 야, 너 왜 나 무시해? 이렇게 따지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원인이 제가 좀 창피해서 라는 걸 만약에 알았다 그러면 해법이 달라졌겠죠. 우리 일상에서도 그렇게 원인을 헛다리 짚는 게 특히 부부관계, 자녀관계, 세대간 다 똑같아요. 첫 번째는 원인부터 정확하게 짚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행동이에요.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행복은 내 마음에 달렸다. 행복은 절대적인 상황이나 상태가 아니라 그 상황이나 상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달렸다고 그랬잖아요.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그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인데 이것도 사람들이 다 다양하죠. 막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무조건 양보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식이 막 저거 하는데 자식한테 져줘야 되나. 때로는 져주는 게 좋은 것 같은 때도 있는데 계속 져주다 보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상황들도 생기잖아요. 이 행동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냐. 원인은 원인대로 그 원인을 짚어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 거냐. 이 두 가지 조합에서 우주의 별만큼 많은 경우의 수들이 나와요. 일단 원인이 크게 5가지입니다.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5가지에는 각각 한 가지마다 수백 개의 그 원인들이 있어요. 해당되는. 그러면 우리 수학을 해보고 이것도 행동도 5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그럼 이것만 해도 5 곱하기 5, 25 경우수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각각 100가지씩 있으면 이러면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그러면 우주의 별만큼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2사람이든 3사람이든 간단해 보이는 이 갈등이 사실 그 안에 원인과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의 조합을 여러 가지를 해보면 하나 행동, 하나 생각만 있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공존하죠. 이런 마음의 문제도 있고 이런 실리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게 막 곱하기로 나오면 진짜 우주의 별만큼 그런 숫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잘 모르다 보니 그냥 납작 엎드려서 다 지나가리라. 갈등은 안 겪는 게 상책이야.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갈등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걸 가지고 그 틀을 가지고 빗대서 한 번씩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해석해 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해법을 찾는 노력들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조금씩 시도해 보시면 삶에서 조금 뭔가 다른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갈등 원인부터 한번 살펴보죠. 5가지 원인이 제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첫 번째 원인은 정보 갈등이에요. 정보 갈등. 이게 소통하고 문제가 연관이 되는 거죠. 정보 갈등은 이런 거죠. 만약에 나이 든 두 부부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날이 막 임박해 있지는 않지만 어느 날 그게 갑자기 올지 모르니까 내가 나중을 대비해서 자식들한테 뭐 재산 문제 정리하는 것부터 해서 또 좀 해주고 싶은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유언을 좀 해둬야겠다. 4명의 자녀가 있는데 4명 자녀한테 다 유언을 한 거예요. 따로 만나서 다 좋은 얘기도 해주고 이런. 근데 아내한테만 안 한 거예요, 유언을. 그럼 아내가 좀 기분 나쁘잖아요. 서운하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정보 갈등이에요. 정보를 누구한테는 얘기해주고 누구한테는 얘기 안 해주고. 또는 그런 것도 있죠. 옆집 아줌마가 저한테 좋은 투자 정보 있다고 그래서 막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것 같다고. 이거 나도 지금 뭐 어떻게 돈을 끌어당겨가지고 이걸 할까 막 싶다고. 요새 주식들 난리잖아요. 주식 정보 막 알려주고 그러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났어요. 막 2시간 동안 막 열변을 토하면서 막 엄청 얘기를 했는데 살까 말까 그러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못 샀어요. 딴 일 바쁜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일주일 딱 지났는데 이게 변변치 않은 걸로 확 뭐가 뉴스에 크게 나온 거예요. 그거 샀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럼 그 아주머니에 대한 무슨 생각이 드나요? 이 옆편 내가 누구 망하게 할 2시간 동안 엄청 이분이 한 건 과장해서 얘기한 거죠. 그분이 사실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닌 거죠. 결과가 그렇게 판명난 거 보면은 뭔가 과장한 거예요. 사실 이 정보가 일으키는 갈등은 뻔해요.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해야 되는데 안 해. 걸러요. 빼먹어요. 그냥 빼먹어. 또는 변형시켜요. 요새 사회적으로 허위 정보가 크게 문제되는데 얘도 다 똑같은 과정이에요. 허위 정보가 100% 소설 쓰지 않아요. 원래 있는 기사 100 정도 되는 요거에서 한 5% 정도 되는 거를 살짝만 바꿔요. 그럼 사람들이 알아내기가 너무 힘들죠. 대부분 그렇게 만들어지거든요. 허위 정보들이. 뭔가 얹고 축소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정보의 갈등이 생기고 그걸로 저는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 또는 감정을 상할 수도 있고 남한테 어디 가서 창피당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건 거죠. 근데 이 정보 갈등의 원인을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잘 살펴보면요. 의도예요. 의도. 그 사람이 왜 그걸 축소했을까? 그 사람이 아까 그 아줌마가 투자 정보를 왜 과장했을까? 이거 해서 자기가 뭐 어디서 이득 보는 거 아니야? 나 투자하게 하고 자기가 뭐 이런 거 아니야? 할머니 입장에서 이 놓친 내가 나만 빼고 자식들한테 도대체 무슨 의도 가지고 그런 거지? 뭐 이런 게 의심, 새 장가 가려고 그러나? 뭐 이런 생각 막 하게 의도를 의심하게 돼요. 우리 소통할 때 미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말 실수. 미스 커뮤니케이션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크게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요. 미스 커뮤니케이션은 그냥 그랬나 보다 오해만 풀리면 금방 해결이 됩니다. 문제는 의도인 거죠. 이기적인 의도. 예를 들어서 제가 휴가를 갔어요. 강가에 미국의 콜로라도 강가에 이제 멋있는 데 가서 낚시를 막 하다가 보트를 탁 세우고 잠깐 낮잠을 이렇게 잔 거예요. 갑자기 뭐가 쿵 하면서 뭐가 배를 흔들어요. 제 이 단잠을 깨우는 거예요. 갑자기 화가 확 나면서 어떤 자식이야? 딱 했는데 통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통나무가 강에서 흘러내려와가지고 얘를 쿵 친 거죠. 마음이 확 가라앉아요. 사람이 있었으면 제가 화가 났죠. 당신 뭐야? 무슨 의도야? 의도가 없는 통나무한테는 제가 화낼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보의 갈등을 일으키는 건 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을 일으킨 거에 대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이 원인을 사람들이 헛다리 짚는 거예요. 잘못된 의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의도를 정확하게 물어봐야죠. 그렇죠. 감정 싣지 말고 정확하게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첫 번째 원인이 정보 갈등이었는데 두 번째 갈등의 원인은 가치 갈등이에요. 가치관의 갈등. 이념, 종교, 우리 종교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네. 정치 얘기 만나면 하지 말라고. 네. 이거 다 가치에 대한 문제인 거죠. 특히 이런 정치 이념 영역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가치관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문화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세대 갈등이 굉장히 큰 문제의 원인이 다른 네 가지 원인도 있지만 가치 갈등이 제일 커요. 어르신들은 사실 때 우리 6.25 이후에 막 국가 재건하면서 막 열심히 일하면서 경쟁이 미덕이었고 거기서 승리하는 거, 적자 생존 이런 게 미덕이었었어요. 옛날에는 A라는 가치관을 내가 믿고 그게 성공 공식이었고 그렇게 해서 내가 성공했고 자식들한테 그걸 알려주려고 그러는데 세상이 바뀐 거죠. 네. 이제 적자 생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협력의 시대로 바뀐 거죠. 예전엔 경쟁이 미덕이었다면 그리고 통제하는 것. 통제해서 효율적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집단 정신을 가지고 가는 게 옛날에 중요한 가치였다면 이제는 다양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들을 존중하고 협력하고 윈윈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네. 이게 받아들이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에 대해서 과거부터의 시대 변화, 문화 변화에 따라서 이걸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어떤 때는 이게 가치라는 게 또 절대적이지 않아요. 어떨 때는 보수적인 게 필요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진보적인 게 필요할 때도 있고, 어떨 땐 안정도 중요하고, 혁신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잖아요. 네. 둘 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시대에 따라서 지금은 좀 더 성장 모드로 가야 돼. 있을 수 있고, 어떤 때는 지금은 약간 안정을 우리가 추구할 때가 있는 거죠.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세상에 절대 반지처럼 절대 가치는 없어요. 예. 그 정말 부모의 사랑 이런 것만 절대적인가요? 신의 사랑 이런 것만 절대적이지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절대적인 가치라는 건 없거든요. 근데 이런 가치를 사람들이 내가 믿고 있는 신념과 살아왔던 성공 방식에 이게 절대 정답이다라고 해서 믿는 것에서부터 사실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게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상대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서로 이해하고 하는 것부터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갈등의 원인은 구조 갈등이에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종갓집 며느리. 전형적인 구조적 갈등 안에 갇혀 있는 분이에요. 관계 갈등도 있지만 관계 문제로 해당이 안 돼요. 종갓집 며느리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벗어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럼요. 남편과 아내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게 있고 그렇죠. 나라로 치면은 법, 제도 이런 것들, 정책. 공무원들은 민간 그 시민들과의 갈등하는 거 다 그거예요. 정책으로 정해져 있는 거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구조적인 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라 시대가 지나면서 오래 차곡차곡 누적돼서 왜 저 이불 중에 퀼트 이불 있잖아요. 네. 조각들 붙인 거. 네. 대한민국은 급성장하면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나라 국가 시스템 법 제도뿐만 아니라 가정에 있는 공동체 문화 우리 집안의 규율 있잖아요. 우리 집안만의 삶의 방식 이런 것들도 덕지덕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끼리 충돌하는 게 너무 많아요. 법들끼리 충돌하는 것도 너무 많고요. 그 사이에서 그러면 가치관의 혼동은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게 의사결정이 달라지는데 이 구조적인 문제를 정리하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사람 문제를 잘한다 하더라도. 네 번째가 사람 문제예요. 관계 갈등. 이게 한국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큽니다. 또 관계 갈등. 한국은 언어 자체가 정서적인 언어예요. 한국 사람들은 되게 한민족 또 이 한반도에서 같이 계속 살아왔던 약간 순수 혈통적인 걸 믿잖아요. 그리고 같은 언어를 우리가 계속 쓰면서 이게 부비부비 막 하면서 살다 보니까 되게 정서적이고 감성을 자극하는 언어들로 발전해서 실제 우리나라가 의성어, 의태어,
형용사가 다른 언어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학 작품이 해외로 잘 못 나가던 이유도 그거예요. 번역이 안 돼요. 외국에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와서 여러 나라 언어들을 배우고 한국어들을 배워보고 깜짝 놀라요. 표현을 할 수가 없다고. 한국 언어로는 너무 표현하기 쉬운 단어들이 있는데 외국 언어로 그걸 하려면 몇 문장으로 설명해도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그 감정이나 정서를 설명하는 것들. 한국 사람들 그만큼 정서적이거든요. 그래서 관계 갈등을 더 많이 겪기도 하고, 한번 관계를 뭉치면 관계 갈등이 아니라 화합을 이루기 시작하면 또 어마어마한 단결력을 막. 지들이 언제부터 축구 그렇게 좋아했다고 월드컵 때 갑자기 길거리 뛰어나와서 몇백만 명씩 막 응원하고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은 단결도 굉장히 잘 되는 반면 막 인간적으로 그것도 너무 많아요. 그게 다 관계 갈등에서 옵니다. 왜 운전하다가 차 사고 나면 시시비비 붙잖아요. 보험사 전화하면 금방 해결돼요. 그 이해관계 문제는 금방 오히려 쉽게 해결되는데 오히려 운전 사고로 인한 그 싸움이 커지는 건 뭔가요? 관계 갈등이죠. 이 자식 봐라. 말 짧아. 민증 까봐 임마. 이러면서 막 욕하면서 막 멱살 잡고 그러죠. 여기 저 법원 멀지 않은데요. 법원에서 일어나는 민사소송 있잖아요. 7, 80%? 그 이상이 다 감정소송이에요. 내 저놈은 죽이고 간다. 이런 거. 내가 정의구현 차원에서 저 녀석은 가만 안 둬. 정의구현이라고 피치를 걸긴 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관계 갈등인 거예요. 다. 사실은 민사소송 끝나고 나면요. 둘 다 걸레돼요. 승자는 없어요. 승자는 변호사. 변호사는 돈을 벌었지만 둘 다 패자되고 시간 까먹고 뭐 돈 까먹고 뭐 그게 주변에 알려지면서 평판도 안 좋아지고 막 그래요. 다 감정 문제인 거예요. 이 관계 갈등.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요거 코드만 잘하면 엄청난 또 힘을 발휘하지만 이것 때문에 제가 다른 나라 갈등도 다 분석해 봤는데 한국만의 고유한 갈등의 특성이 요 관계 갈등에서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가 급성장하면서 가치 갈등이 굉장히 심하게 존재하는 것. 그러면서 구조적인 문제가 아까 킬트 이불처럼 덕지덕지 있는 것들. 이게 한국형 갈등이에요. 이게 국가적인 문제부터 가정 문제까지 다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 5번째 갈등 원인이 이해 갈등이에요. 영어로는 interest. 언더스탠딩이 아니라 인터레스트. 이권, 돈, 권력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되게 실리적인 거죠. 이해 득실. 내가 뭘 더 얻냐? 뭘 잃으냐? 뭐 아파트 계약할 때 뭐 부동산에 돈 얼마 주느냐? 수수료 몇 % 깎자 말자. 시장 가서 깎자 말자. 이런 협상하고 그러는 것들. 이게 다 이해관계의 문제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이 이해관계 문제가 눈에 유독 많이 보여요. 그리고 이게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하다 보니까 모든 갈등 문제를 다 이해관계 문제로 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드라마에 썼던 거에도 그 유명한 대사 있었죠. 왜? 얼마 전이 아닌가요? 얼마면 되겠니? 이거 있잖아요. 우리는 다 뭐 공공 갈등 문제 이런 것도 무슨 뭐 밀양송전탑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면 되겠니? 보상 문제로 바로 나와요. 세월호 사고 났을 때도 아이들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르고 에어포켓 있을 것이다 뉴스에서 하는데 제가 카운트해서 쉬어봤어요. 보상 얘기가 뉴스에서 처음 나온 게 이틀째예요. 정부에서 보상 문제도 검토해. 그 부모들이 보면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얘기예요.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돈 중심으로 모든 걸 다 풀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다 이해관계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원인. 정보, 가치, 구조, 관계. 이게 다 5가지 갈등이 다 늘 공존해요. 복합적으로. 하나만 있진 않아요. 절대. 두 사람과의 문제에서도.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 순서대로 풀면 돼요. 정보를 정확하게 공유한다. 그리고 너무 많이 공유해도 안 돼요. 공유할 것만 정확하게 공유하고 그다음에 가치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고 공동의 목표를 선정해야 돼요. 우리 부부는 행복하게 우리 가정을 끌어가는 우리는 장기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거다. 자식들을 우리가 성공시키고 더 잘 살게 하고 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가치를 공유하는 거. 시어머니하고도 가치를 공유해야 돼요. 대부분 가치가
저 아이는 내 아들 뺏어간 여자. 우리 남자의 원주인 여자.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된 상태에서 가치를 공유하지 않거든요. 가치 정리하고 구조적인 문제 그거에 따라 해결하고 관계를 자산을 쌓고 하면서 정보 화합, 가치의 화합, 구조적인 것들을 정리하면서 구조를 화합하고 관계 화합하고 이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잖아요. 이거 굉장히 쉽게 풀려요. 한국 사람들 이거 굉장히 쉽게 풀려요. 예전에 댐 짓고 그럴 때 보상 하나도 안 해줬어요. 그 댐 밑에 있는 거기 다 수몰되는데 그냥 다 내쫓았어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 지방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라님이 하시는 일인데 댐 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다 먹고 살고 물 좋은 일 하는 거니까 나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내가 양보해야지 이랬었어요. 보상 바라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그러면 사람들이 물론 물질 사회가 많이 됐기 때문에 보상을 바라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굉장히 많이 목격했어요. 앞에서 정보 통합되고 가치에 대해서 공유하고 막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다 나눠줘. 다 양보해요. 한국 사람들은 관계 중심이라서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게 공공 갈등 문제부터 우리 집안의 문제까지 다 그렇습니다. 남편이 그렇잖아요. 신랑이 우리 아내 최고야 늘 얘기하고 제가 얘기하는 걸 존중해요. 우리 시댁 문제와 친정 문제가 다를 때 친정에서 하는 방식에 대해서 존중을 해요. 그 가치를 존중해줘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통합점을 잘 찾으려고 노력을 늘 해요. 그럼 신랑이 영식이 님이고 삼식이 놈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러잖아요. 삼식이 놈으로 보이지는 않겠죠. 이 원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법을 쓰는 것부터 갈등을 우리가 제일 지혜롭게 푸는 첫 번째 길이에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행동으로 넘어갈 텐데 그 전에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갈등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면서 행복해지느냐에 대한 거잖아요. 우리 이 프로그램 이름이 행복한 고백인데요. 행복한 고백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오늘 갈등이라는 주제하고 맞물려서 또 남과의 갈등과 맞물려서 혹시 떠오르시는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신랑과 아이들과 뭐 부모님과 겪고 있는 갈등을 떠올리시면서 지난번 시간에 학창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는 기억으로 말씀하셨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뭐 겪고 있는 그 갈등 다시 그분들에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고백을 한다면 또는 그때 행복했던 시간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 자신이 제일 잘났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잘났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 있어서 제가 좀 낮추면은 행복해질 것 같아요. 저기가 없어질 것 같아요. 갈등이 없어질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잘났다고 같이 맞서서 하면은 그 갈등과 그 골이 더 깊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좀 낮추고 그 사람을 막상 그 사람이 나한테 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금 좀 이렇게 높여주면은 그 사람도 갈등을 해소할 것 같아요. 그런 좋은 방법으로 갈등 문제를 해결하셨군요. 제가 이렇게 낮추면은 나를 낮추면 사람들은 항상 그러거든요. 내가 잘났다고 할 때 높여주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수그러들더라고요.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 질문을 좀 이따 드려볼게요. 또 다른 분은 가치관이 모두 틀리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갈등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공감을 서로 하지 못해서도 갈등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지금 선생님께 이렇게 강의를 듣고 보니까 좀 상대에 대해서 내 입장이 아닌 상대의 입장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해주는 마음을 좀 가지면 갈등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착하신 분들이고 좋은 분들이어서 좋은 방법을 실제 생활에서도 실천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거꾸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자면 이런 상황들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갈등이 생겼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나를 낮췄어요. 그리고 또 뭐 공감도 하고 또 배려도 하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더 훅 들어오는 거예요. 영화 대사 중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호의를 베풀었더니 걸린 줄 알아. 살면서 아마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줬더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몇 달 지나서 보니까 나는 완전히 바닥으로 낮아져 있고 저 사람은 엄청 놓쳐져 있어서 약간 주종 관계처럼 되고 그 사람이 너무나 당연하게 계속 저를 막 하대한다거나 아니면 저보고 계속 양보하는 거를 막 요청을 막 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경험들 다 해보셨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적을 해줘야 되나요? 지적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네. 아직까지 그래도 제가 네. 저기 인간관계가 뭐 나쁘다는 거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 주위에는 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다 자기도 낮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복이 많으시군요. 제가 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 같아요. 예. 그게 제일 행복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나라를 구하신 분은 계속 저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전생에. 근데 우리 모두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러면 전생에 나라를 구하지 않았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지금부터 좀 드려볼게요. 앞서 우리가 갈등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지 병 진단하는 것처럼 헛다리 짚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죠. 그럼 실제 원인을 제가 파악을 했어요. 같은 원인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어떻게 이 상황에 맞설지는 정말 내 선택이고 다르단 말이에요. 이 행동하는 게 크게 보면 5가지로 추려져요. 5가지. 첫 번째가 회피하는 거예요. 갈등 상황. 우리 갈등 즐기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싫기 때문에 다들 대부분 회피하고 싶어요. 근데 회피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회피하면. 더 골이 깊어지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이 신랑이 내가 뭐라고 물어봤는데 답변을 안 해요. 어떠냐고 그랬는데 답변을 안 해요. 이 정보 갈등이 또 생기는 거죠. 이 양반이 나를 무시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건지, 내가 늘 그게 의심쩍었는데 이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 이걸로 하는 건지, 아니면 생각이 너무 복잡해서 정리가 안 되는 건지, 하고 싶은 얘기는 있는데 얘기하면은 더 싸움이 커질까봐 참고 얘기를 안 하는 건지,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우리가 추측하게 되잖아요. 이 회피 반응도, 그러니까 회피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건 거죠. 이게 왜 회피하면서 또 대표적인 문제가 사회 문제 중에 하나는 철밥통 이런 거 들어보셨죠? 왜? 정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좋은 훌륭한 공무원들 계시지만 개 중에는 철밥통, 자기 밥그릇에서 다 오늘만 같아라, 다 지나가라. 그냥 왜 전문 용어로 님피라고 그래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not in my period. 왜 민간에는 님비라고 그래서 not in my backyard. 우리 집 뒷마당엔 안 돼 그거. 그 시설 설치할 수 없어라고 그러고, 님피는 내 기간, 재임 기간에는 안 돼 이런 거. 공무원들이 내가 이 부서에서 이 담당을 할 때는 제발 그거 안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 민원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냥 묻으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 이런 거 보면은 시민 민원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화딱지 나잖아요. 엄청. 이 회피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두 번째 반응은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 수용은 일단 듣기에는 아름다워 보여요. 힘들어서, 그래서 내 안에 우울증과 병이 생겨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수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가 아나무인격으로 점점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나는 계속 피해자가 되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정말 억울한 상황이어서 내가 그걸 수용할 수가 없어요. 신랑이 뭐 얘기하는데 자기 차 사겠다고 그러는데 차 바꾼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거를 신차를 뭐 나왔다고 무슨 자율주행 뭐 이거 나와가지고 사겠다고 그래요. 용납이 안 되잖아요. 거꾸로 아내가 명품백 이번에 신상 하나 나왔는데 이거 한 2천만 원짜리 내가 살라고 그러는데 덥석 사주고 싶지만 이게 안 돼요. 수용이 안 돼요. 이런 상황들. 수용 때문에 또 이제 갈등이 생기죠. 또 하나의 태도는
통제예요. 거꾸로. 통제를 막 이렇게 하려면 당연히 싫잖아요. 누가 막 간섭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다들 나이 드셔가지고 통제받는 상황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부모님한테 통제받는 게 참 싫었었어요. 사회적으로도 이건 똑같아요. 국가적으로도 어떤 통치자가 독재 스타일로 막 통치하게 되면 통제를 막 하려고 그러면 코로나 미국 사람들 보셨잖아요. 마스크 막. 왜 나의 자유를 통제하느냐. 그래서 정부하고 세계 최고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곳이 국가하고 시민들하고 붙었어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통제도 여러 가지 문제를 낳죠. 그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는 게 타협이에요, 타협. 타협이 때로는 먹히기도 하고 그게 문제가 되기도 하죠. 왜 타협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지들끼리 타협해가지고 그냥 마무리 져버려서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돌아버리는 거 있잖아요. 또는 적절한 타이밍에 타협을 해서 문제를 아주 타결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죠. 마지막 5번째가 협력이에요, 협력. 최고 좋은 것 같죠. 아름다워 보이는. 근데 이 5가지가 보면 우리는 수용은 아름다운 거, 협력은 최고로 좋은 거 같고 회피는 왠지 안 좋고 통제도 왠지 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 선입견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 5가지는 다 해결책이에요. 다 좋은 방법이에요. 통제할 땐 통제해야 돼요. 수용할 때 수용해야 되고 타협할 때 타협해야 되고 회피할 때 회피해야 되고 협력할 때 협력해야 되는. 부부싸움 할 때 한참 막 뜨거우려고 막 할 때 그 순간을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일방에서는 막 얘기하고 싶은데 한 사람이 회피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둘 다 우리 좀 지금 바쁘니까 이따가 얘기합시다. 그래서 반나절 지난 다음에 얘기하면 그 문제 상황이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기억이 사라지기도 하고 감정이 좀 누그러들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가 꽤 해결되기도 해요. 부부 간의 갈등에서 이 회피가 전략이 돼요. 문제도 되지만 또 수용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하지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통제도 그렇고 타협도 그렇고 심지어 협력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아주 뭐 일반적인 예인데 왜 연애 옛날에 할 때 또는 지금 신랑하고도 아마 그러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뭐 먹으러 갈지 아니 요번에 여행 어디 갈지 뭐 이런 거에서 신랑이 좀 이렇게 남자가 좀 이끌어주고 딱 정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존중한답시고 뭐가 좋냐 뭐가 좋냐. 그래서 이 남자 굉장히 찌질하네. 그래서 답답하네. 좀 남자답게 화끈하게 이렇게 좀 여자 속마음도 몰라주고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통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협력하려고 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거죠. 회사에서도 이런 일은 벌어져요. 회사에 혁신이 막 필요한데 막 성장을 하다가 성장을 멈췄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계속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고 적자 나고 있고 이럴 때 새로운 사장이 부임해서 회의하자고 그러고 아이디어 좀 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모르겠거든요. 이 안에서 10년 이상 계속 있었기 때문에 해결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땐 스티브 잡스 같은 경영자. 스티브 잡스가 직원들한테 사랑받지 않았거든요. 그는 통제형 리더였었어요. 우리 통제형 리더라고 하면 무조건 나쁜 사람처럼 포용형 리더가 아주 아름다운 리더처럼 생각하는데 포용형 리더가 애플을 만들었다면 지금의 애플은 없었겠죠. 그런 혁신을 만들어냈던 확실하게 나를 따르라 하고선 강한 리더가 통제하면서 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성장을 막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성숙기, 안정기에 들어갔어요. 이럴 땐 사람들이 대화를 원해요. 수용해 주길 바라고. 그럴 땐 포용형 리더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갈등을 해결하는데 다 해법이에요. 중요한 건 정박자를 내는 것. 협력해야 될 때 협력하고 통제할 때 통제하고 근데 통제해야 될 때 수용하고 협력해야 될 때 타협하려고 들고 회피하려고 들고 회피 좀 해줘야 모른 척 해줘야 되는데 시어머니하고 싸움 붙었어요. 아까는 그렇게 뜨뜨미지근하게 계속 존중하고 막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 상황을 통제한답시고 나서가지고 제 편을 막 들어요. 문제가 훨씬 커지잖아요. 그땐 통제하지 말고 수용하거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회피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 5가지 카드를 지혜롭게 잘 쓰면
우리 삶이 굉장히 윤택해지고 행복해지는데 문제는 그걸 거꾸로 쓰는 거예요. 그럼 이 판단은 어떻게 하는지 그 해법을 제가 찾아가는 해법을 알려드릴게요. 비법은 이기심과 이타심이에요. 그 마음에 집중하세요. 이기심이 여기 있다고 치고 이타심이 여기 있다고 치죠. 이기적인 마음이 많아요. 그 전에 이거부터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이기심이 나쁜 걸까요? 때로는. 이기심은 우리가 나쁘다는 편견을 갖고 있는데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다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지 않으면 멸종 위기종, 죽습니다. 다 자기가 우선이에요. 근데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야 되고 사회적 동물이고 무리를 떠나면 곧 죽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협력해야 되니까 이타심도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에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가 핵심이에요. 판단할 때 이기적인 마음이 좀 더 이타적인 마음보다 남을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생각하면 통제하려고 들겠죠. 이 마음이 좀 더 크면 수용하려고 들겠죠. 요거보다 조금 덜 하면 여기쯤에 있으면 이게 타협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게 아까 협력. 타협은 이기심과 이타심이 둘 다 중간 정도 있을 때 타협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다 없으면 회피해요. 난 내가 크게 성공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저 사람 잘 되게 우리 조직 잘 되는 것도 난 바라지 않아. 그럼 이제 회피하게 돼요. 근데 이 마음이 조금씩 있으면 그때는 나도 잘 되고 저 사람도 잘 되기도 해야 되고 근데 저 사람만 잘 되거나 나만 잘 되는 것도 좀 그런데 할 때 타협이 이루어져요. 근데 협력은 두 마음 다 많을 때 똑같이 많을 때 협력이 이루어져요. 내 것도 중요하고 내가 100% 다 양보할 수 없어. 나도 득을 봐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나만 혼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당신 것도 챙겨줄게 라고 할 때 협력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협력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때 이 이기심이라는 마음하고 이타심이라는 마음을 잘 균형 잡아서 어떤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갈등의 원인을 짚어보고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지금은 통제를 해야 될 상황인 건지 이건 내가 조금 더 옳고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의 생각을 세우고 하는 게 옳겠어 라고 할 때는 통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상대방도 편해. 그리고 상대방도 행복한 길이야 할 때는 통제를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엇박자라고 할 때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결국에 핵심은 소통이거든요. 커뮤니케이션, 소통.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통하려면 일단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아까 공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공감이 그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공감해주고 수용하자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갈등의 지점, 원인이 뭔지를 헤아리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공감이 필요해요. 헛다리 짚지 않게. 진짜 저 사람이 고통받는 게 뭔지. 우리는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기심은 나쁜 거야 라는 생각. 근데 누구나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기적이어서 그래. 지밖에 몰라. 그래서 통제하려고 하는 것 같아. 이런 편견 때문에 우리는 막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을 헤아리는 거, 원인을 파악을 정확하게 이제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이기적인 마음과 이타적인 마음 사이에서 제가 갈등하잖아요. 그 균형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또 그게 통제든 뭔가 수용이든 뭔가에 자기가 행동을 취하고자 했을 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상대방한테. 감정을 배제하고 감정을 표현하면서 내가 이걸 왜 자기야 지금은 자기가 내 말을 들어줘야 돼. 왜냐하면 하면서 그거를 감정 배제하고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면서 이 감정 배제와 표현은 달라요. 감정을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드라이하게 그냥 건조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하나고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관계지향적이고 정서가 발달하고 감정지향적이지만 감정 표현하는 것에 굉장히 낯설어요. 왜냐하면 감정을 표현하면 얕잡아 보인다고 생각하고 프로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표현 안 하려고 그러다가 꾹꾹 참다가 폭발시키죠. 그렇다니까! 근데 배제하면서 표현하라는 건 그렇다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야 나 화났어. 화났다는 얘기 안 해요 우리는. 화난 거를 그냥 목소리 톤에서 들어가죠. 아니 내 말이 틀리냐고 하면서 감정을 거기다 실죠. 폭발해버리죠. 그게 아니라 자기가 화난 사실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자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화가 난다. 성인군자 같지만 그 표현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감정을 배제하고 표현한다.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뭔지 지금은 자기가 그런 입장이니까 내가 여기서 수용할게. 그게 지금 뭔가를 위해서 좋을 것 같아. 그렇다고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막 치고 들어오면 안 돼. 이런 것들 다 표현해서 얘기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갈등을 지혜롭게 조금 더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내 안의 갈등, 그 다음에 남과의 갈등을 좀 살펴봤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실천할 수 있는 이런 팁들도 드리고 그랬는데 특히 오늘은 이제 머릿속에 좀 분석해 볼 수 있도록 그런 그림을 이제 알려드렸는데 네, 아무쪼록 그 삶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네 분과 함께 만나 뵙게 돼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